파리 89, 미쉐린 스타 2개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명문 레스토랑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점심 매출 30% 하락. 그런데 균형 잡힌 구성이란 말에 이끌려 찾은 프랑스 파리 15구의 작은 한식당. 알록달록한 반찬들, 깊은 맛의 발효 음식, 그리고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실용적 지혜가 담긴 한국의 도시락 앞에서 프랑스 최고의 셰프는 충격에 휩싸였고, 전통과 권위에 갇혀있던 미식의 거장은 한국 음식의 철학적 깊이를 깨닫고 혁신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프랑스 요리에 접목시킨 프랑스와 코리아의 합성어인 프랑코 도시락은 파리 미식계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수백 미터의 줄을 길게 서는 웨이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마르탱 드르입니다. 파리 89에서 라 메종드 마르탱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지요. 25세 가스통 르누프 아래에서 수련을 시작한 이후로 프랑스 전통 요리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저희 레스토랑은 미쉐린 스타 2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와인 페어링과 함께 즐기는 점심 코스는 많은 이들이 찾는 메뉴였어요. 완벽한 점심 식사를 위해서는 최소 2시간은 할애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항상 주장하던 철학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조리한 코스 요리는 또한 여유롭게 음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점심 식사가 단순한 음식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인생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의 외식 패턴이 급격히 변화했죠. 저희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들 중에서도 더 빠르게, 더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긴 식사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많았죠. 마르탱, 혹시 점심 메뉴를 좀 더 간소화할 생각은 없나요? 2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오랜 단골이자 지인인 마들렌 여사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점점 더 비슷한 의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최고의 식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완벽한 소스를 위해 몇 시간씩 정성을 들이는 과정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점심시간 매출은 지난 6개월간 30%나 감소했죠.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들의 수고와 비용을 고려하면 이대로는 레스토랑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란 무엇인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프랑스 미식의 자부심을 간직한 채 현대적 요구에 맞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부주방장인 필립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셰프 파리 15구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에 다녀왔는데 도시락이라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맛도 좋고 구성도 균형 잡혀 있고 무엇보다 빠르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가 뛰어나요. 처음에는 도시락이라는 개념이 제게 너무 생소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샌드위치나 간단한 간식은 있지만 정식 식사를 한 곳에 담아 제공한다는 개념은 달랐죠. 게다가 아시아 음식에 대한 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스시나 중국 요리는 맛본 적이 있었지만 한국 음식은 거의 접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필립이 말한 균형 잡힌 구성이라는 단어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도 균형은 중요한 가치니까요. 다음 날 저는 필립이 말한 그 한국 식당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반찬과 밥, 국이 한 세트로 구성된 도시락을 보며 전혀 다른 문화에서 온 이 음식이 어떻게 제 레스토랑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 레스토랑의 점심 메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 15구에 위치한 작은 한국 식당 서울 가든을 방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가득 찬 음식들과 독특한 향신료의 향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필립의 추천대로 도시락 세트를 주문했는데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여러 칸이 나뉘어져 있고 각 칸마다 다른 반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밥과 불고기라고 하는 달콤한 소고기 요리, 신선한 나물, 김치, 작은 생선구이, 계란말이까지. 한 끼 식사가 이렇게 다양한 맛과 질감을 제공할 수 있다니 놀라웠죠?
이건 반찬입니다. 매 끼니마다 4~5가지는 기본으로 함께 나오고 있죠. 한국인들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려고 해요. 그리고 도시락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훌륭한 해결책이죠. 점장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첫 입을 떠먹었을 때의 감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여러 향신료의 조화,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한국 음식의 풍미는 프랑스 요리와는 확연히 달랐지만 분명히 그만의 섬세함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절묘한 균형감이 인상적이었죠. 프랑스 요리에서 우리는 소스의 균형과 풍미에 집중하지만 한국 요리는 한 끼 식사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운 것, 짠 것, 달콤한 것, 신 것이 모두 공존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잃지 않았죠. 프랑스에서 이런 도시락이 인기가 있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과 바쁜 직장인들에게요. 전통적인 프랑스 점심 식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한국 도시락은 빠르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해요. 그의 말은 마치 제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같았습니다. 변화하는 파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전통적인 프랑스 식사 문화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쉐린 스타를 받은 프랑스 셰프가 도시락을 만든다니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또 제 평판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그 맛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프랑스의 다양한 테린과 한국의 여러 반찬이 담긴 도시락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었죠. 둘 다 다양한 맛의 조화를 추구하고 식재료의 신선함과 계절감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식당에서 받은 메뉴판과 도시락에 대한 메모를 검토하며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프랑스 전통 요리의 정수를 담은 도시락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프랑스 요리의 정교한 소스와 조리법을 간결하게 변형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한 책을 몇 권 구입했고 파리에 있는 다른 한식당들도 방문했어요. 김치를 만드는 과정부터 나물을 무치는 방법까지 저는 한국 요리의 기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음식의 발효 문화였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모두 자연 발효를 통해 깊은 맛과 영양을 더한 식품들이었어요. 프랑스 요리에서도 치즈나 와인과 같은 발효식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한국 발효식품은 그 다양성과 일상적인 활용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김치의 존재는 한국 식문화의 독특한 점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식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창의적인 에너지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온 지 벌써 25년이 지나고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프랑스 미식의 정수를 배우고 계승하고 때로는 재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을 경험한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제 요리 철학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찬 시장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몽마르트 시장을 찾았죠. 신선한 채소와 향신료, 그리고 오늘의 특별 요리에 필요한 생선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옆 가게에서 한국 배추를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요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최근에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습니다. 특히 도시락이라는 개념이 매력적이네요. 아, 그렇군요. 요즘 파리에서도 한국 식재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특히 김치는 인기가 많죠. 발효식품이라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배추를 구매했고 시장을 둘러보며 더 많은 한국 식재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파리의 국제적인 면모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아시아 식료품점에서는 고추장, 된장, 김 등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와 주방팀을 모았어요. 필립뿐만 아니라 다른 셰프들의 의견도 듣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최근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락 개념이 우리 레스토랑의 점심 메뉴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셰프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죠. 그때 팀의 가장 연장자인 셰프 앙투안이 물었어요. 마르탱, 당신은 프랑스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이에요. 왜 한국 음식을 도입하려고 하나요? 앙투안의 이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던졌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점심시간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손님들은 더 빠르고 간편한 식사를 원합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도시락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차 대화가 활발해졌습니다. 젊은 셰프들은 대체로 열린 태도를 보였고 몇몇 베테랑 셰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논의할 의지는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요리를 융합한 도시락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며칠간 스케치했던 아이디어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코코뱅을 소형화하여 도시락 한 칸에 담은 디자인, 라타투이를 한국식 나물처럼 묻혀서 제공하는 방법, 프랑스 치즈와 한국 김치의 조합 등 다양한 구상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요리 스타일을 개발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도전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에서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레스토랑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식 도시락을 우리 레스토랑의 점심 메뉴로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프랑스 요리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것이고 한국 요리의 장점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고 앞으로 몇 주간 시험 운영을 통해 최적의 메뉴를 개발해 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프랑스 요리의 자부심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식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 한국 식재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다양한 나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쌀까지 저는 이 낯선 재료들을 어떻게 프랑스 요리와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어요. 우선 직원들과 함께 한국 요리의 기본을 배워야 했죠.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락토바실러스 균이 생성되는데 이는 우리 치즈 숙성 과정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발효 식품은 프랑스 요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 너무 생소하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시도는 프랑스식 코코뱅을 도시락 형태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적포도주 소스의 향은 유지하되 닭고기를 한국식으로 더 작게 잘라 제공하고 버섯과 베이컨을 따로 칸막이로 구분해 담았어요. 밥 대신 작은 감자를 으깨어 한쪽에 담았죠. 자, 한번 맛볼까요? 제가 주방 직원들에게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내밀었습니다.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내 앙투아는 아주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맛은 좋은데 왠지 어색해요. 코코뱅은 소스에 푹 담가 먹어야 제 맛인데 이렇게 분리되면 그 조화가 깨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한국 도시락의 형태만 따라했을 뿐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음식을 칸막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재료가 서로 보완하며 하나의 완전한 식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요. 다음 시도는 라타투이를 한국식 나물처럼 묻혀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지, 호박, 토마토를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허브로 맛을 내고 한국식 무침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죠. 맛은 좋은데 질감이 너무 물컹해요. 필립이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있잖아요. 계속된 실패에 좌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였을까?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는 너무 다른 세계의 것이었을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혼란에 빠져서 머릿속이 복잡하던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인 마들렌 여사였죠. 실례할게요, 마르탱. 주방에서 새로운 실험이 한창이라고 들었어요. 아, 마들렌 들어오세요? 네, 한국식 도시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마들렌은 식도락가이자 요리 평론가로 전 세계 음식을 많이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실험 중인 도시락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고 그녀는 제게 바로 지적을 해줬어요. 문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당신은 프랑스 요리를 한국 그릇에 담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융합은 두 문화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의 형태만 따라하려 했을 뿐 그 본질적인 철학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 음식은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요. 5가지 맛과 5가지 색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거죠. 프랑스 요리도 균형을 중요시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는 마들렌의 조언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음식의 원리와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어떻게 프랑스 요리와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한 소스를 한국의 양념과 결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데미글라스 소스에 고추장을 약간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한 프랑스의 전체 요리와 한국의 반찬 개념을 접목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후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아 마들렌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형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요리 문화의 철학적 접점을 찾아 진정한 융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내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듯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갈 준비를 어느 정도 했고 마음가짐도 조금은 달라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들렌의 조언을 되새기며 주방에 들어섰죠. 이번에는 한국 음식의 철학적 접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음양오행 이론에 따라 5가지 맛과 5가지 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통 도시락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프랑스 요리를 접목시킬 거예요. 저는 한국 요리책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찾은 도시락 구성의 기본 원칙을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면서 우리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밥 대신 으깬 감자나 퀴노아를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국물 요리로는 콩소메나 부야베스를 소형화해서 보온병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차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도시락의 구성과 철학을 존중하는 메뉴를 구상했죠.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도시락이 가진 색과 맛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요리는 종종 색감이 단조롭죠. 갈색, 베이지색 위주의 음식이 많아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도시락은 알록달록 화려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우리도 더 다양한 색을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전통적인 한국 도시락 용기에 담았지만 내부는 프랑스 식기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했습니다. 음식의 모양과 크기도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로 조정했죠. 완성된 도시락을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전 시도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색감도 다양해졌고 각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 요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도시락의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맛볼 시간입니다. 모두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맛있네요. 앙투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확실히 프랑스 요리인데 뭔가 새롭고 신선해요. 그리고 먹기도 편해요. 필립이 덧붙였습니다. 각 요소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저도 제 창작물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었지만 한국 도시락의 실용성과 균형미가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식사 경험을 제공했죠. 특히 코코뱅의 닭고기는 작게 잘라 고추장을 살짝 첨가한 소스와 함께 제공되었는데 이 조합이 기존의 코코뱅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우리 고객들에게도 선보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락이 정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빠른 점심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도시락을 실제 상황처럼 먹어볼까요? 각자 책상으로 가져가서 일하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식사 후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세요. 30분 후 우리는 다시 모였고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도시락이 먹기 편하고 포만감을 주면서도 무겁지 않아 오후 업무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완벽했다고 평가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에요. 전통 프랑스 요리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는 실용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요리의 혁신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현대적 필요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었죠. 한국의 도시락 문화는 저에게 그런 혁신의 영감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합시다. 일부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 우리의 새로운 점심 메뉴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랑스의 전통을 배신한다는 죄책감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셰프로서의 성장과 진화가 아닐까 싶었어요. 드디어 우리의 프랑코 코리안 도시락을 선보이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뢰하는 단골 손님 20명을 초대해 새로운 점심 메뉴를 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들은 파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식도락가부터 비즈니스 리더, 문화계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인사를 건넸죠.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라 메종드 마르탱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점심 문화 프랑코 코리안 도시락을 소개합니다. 직원들이 아름답게 포장된 도시락을 각 테이블에 서빙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포장을 풀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요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락은 프랑스 요리의 정수와 한국 도시락의 실용성을 결합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도 품격 있는 점심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했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요리들을 도시락 형태로 재해석했고 한국의 음양오행 철학에 따라 색과 맛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차 말소리가 곳곳에서 커지며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제 점심시간은 항상 바쁘고 짧은데 이런 고급스러운 식사를 빠르게 즐길 수 있다니 놀라워요. 파리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클레어가 감탄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통주의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식 평론가인 피에르가 미간을 찌푸리며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탱, 당신이 프랑스 요리를 이렇게 간소화할 줄은 몰랐소. 우리 프랑스 요리의 본질은 여유로움과 풍미의 복잡성 아닌가? 이건 마치 프랑스 요리의 패스트푸드 버전 같군요. 이 말은 저를 찔렀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피에르,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프랑스 요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리의 본질적인 맛과 품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태와 제공 방식만 현대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했을 뿐이죠.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피에르의 입장에 동조했고 다른 이들은 제 혁신을 지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식 잡지 에디터인 소피의 의견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락에서 흥미로운 문화적 대화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두 문화 간의 대화와 존중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르탱, 당신은 프랑스의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통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발견하게 만들었어요. 소피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도시락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시식회가 끝나고 저는 모든 피드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사실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파리의 유명 미식 블로그에는 이미 저희 도시락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쉐린 스타 셰프, 한국식 도시락으로 파리 점심 문화의 혁명을 시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저희는 정식으로 점심 메뉴에 프랑코 코리안 도시락을 추가했습니다. 가격은 전통적인 코스 요리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지만 여전히 고급 식자재와 정성을 담아 품질은 유지했어요. 또한 사전 예약을 통해 도시락을 포장해 갈 수 있는 옵션도 제공했죠. 첫날부터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레스토랑은 만석이었고 포장 주문도 쇄도했어요. 특히 인근 비즈니스 지구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회의 중에도 품격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죠. 요즘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 사이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샌드위치나 샐러드만 먹고 싶진 않거든요. 마르탱 셰프의 도시락은 그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제공해요. 물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미식가들은 이것이 프랑스 식문화의 타락이라고 비난했고 몇몇 동료 셰프들은 제가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요리의 품격을 희생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전통 요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비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미식의 민주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급 요리가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시락 출시 한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곳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단순히 책이나 인터넷으로 배우는 것보다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레스토랑을 필립에게 맡기고 2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생소한 나라였지만 음식에 대한 열정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첫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셰프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워둔 것이 도움이 되었죠. 첫 방문지는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시장을 걸으며 처음 보는 식재료들과 음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빨간 고추장, 된장, 수십 종류의 김치, 그리고 다양한 나물과 해산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은 막걸리라고 하는 전통주입니다. 쌀로 만든 발효주인데 프랑스 와인과는 전혀 다른 맛이죠. 현지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풍미였죠. 시장에서 저는 분식 음식점에 들어가 떡볶이와 순대를 맛보았습니다. 떡볶이의 매콤함과 쫄깃한 식감, 순대의 독특한 풍미가 저를 매료시켰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런 길거리 음식들도 맛의 깊이와 균형이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 음식과 고급 요리 사이의 경계가 매우 뚜렷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덜 명확한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 정성과 전통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한국 음식은 정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가장 간단한 김치 한 조각을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하죠. 다음 날은 한 가정집을 방문해 전통 김치 담그기를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을 섞어 버무리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점이었죠.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제 딸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주인 할머니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요리 역시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맛이지만 음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유명 셰프인 김민수 셰프와의 만남이었죠. 그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셰프로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아리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탱 셰프, 프랑스에서 한국 도시락을 재해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더군요. 사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얼마나 표면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문화적 교류는 항상 그런 과정을 거치는 법이죠. 하지만 당신이 우리 음식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해석을 더한다는 접근법은 훌륭합니다. 김 셰프의 주방에서 하루를 보내며 한국 요리의 기술과 철학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을 활용한 깊은 맛의 층위를 만드는 방법, 음식의 질감과 온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점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요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프랑스 요리는 소스의 예술이라면 한국 요리는 발효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복잡한 조리 과정을 통해 맛의 정수를 끌어내지만 한국에서는 시간과 자연의 힘을 빌려 깊은 맛을 이끌어내죠. 정말 통찰력 있는 비교였어요. 2주간의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주 등 다양한 지역의 음식도 경험했죠.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었지만 모두 근본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 도시락의 형태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철학과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프랑코 코리안 퓨전 요리를 창조할 준비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파리로 돌아왔어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넘치는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전 직원을 모아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의 프랑코 코리안 도시락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모해온 레시피들을 공유하며 저는 도시락의 완전한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도시락의 핵심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과 조화, 그리고 정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락의 형태만 차용했지만 이제는 그 철학까지 담아내고 싶습니다. 셰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테이블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 용기들을 펼쳤습니다. 나무로 만든 전통적인 도시락 상자부터 현대적인 다층 스테인리스 용기까지 다양했죠. 첫째, 우리의 도시락 용기를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된 우리만의 도시락 용기를 디자인할 거예요. 둘째, 내용물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한국의 도시락에는 반드시 5가지 색이 들어갑니다.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것은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영양적 균형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 원칙을 도입할 거예요. 한창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소믈리에인 클레어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렇다면 와인 페어링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락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기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전통주라고 불리는 술들도 공부했어요. 우리는 기존의 와인 페어링과 함께 한국 전통주를 활용한 새로운 페어링 메뉴도 개발할 겁니다. 막걸리, 청주, 소주 등 이런 술들이 우리의 도시락과 만나면 어떤 맛의 하모니를 이룰지 상상해 보세요. 직원들 사이에서 흥분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발효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치 외에도 장아찌, 젓갈 같은 발효 식품들이 있어요. 이러한 발효 기술을 프랑스 식재료에 적용해 볼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프로방스 허브로 만든 장아찌나 노르망디 사과로 만든 발효 소스를 열흘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실험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프랑스 치즈와 김치의 조합은 재앙에 가까웠고 푸아그라를 고추장과 섞은 시도는 두 문화 모두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공적인 조합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꼬냑에 절인 배와 블루치즈의 타르트, 된장으로 숙성시킨 스테이크와 샬롯 콩피, 프랑스 허브와 참기름을 활용한 생선 요리 등 하나씩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메뉴의 시식회 날 저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된 음식 평론가들과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바라보며 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것은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문화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위대한 미식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며 만나는 지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이 서빙되었습니다. 한국 57 기법으로 제작된 우아한 블랙 도시락 상자가 각 테이블에 놓였어요. 뚜껑을 열자 오방색의 원칙에 따라 아름답게 배치된 요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왼쪽 상단의 붉은색 구획에는 비트와 라즈베리로 숙성시킨 오리 가슴살이, 노란색 구획에는 샤프론 리조또와 단호박 퓨레가 있습니다. 초록색 공간에는 프랑스 허브와 참기름으로 맛을 낸 시금치 샐러드, 흰색 부분에는 트러플 향의 고구마 퓨레, 그리고 중앙의 검은색 부분에는 오징어 먹물로 색을 낸 부르고뉴 달팽이 요리가 담겨 있습니다. 평론가들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슐랭 심사위원이 천천히 일어섰죠. 마르탱 셰프 30년간 요리를 평가해 왔지만 오늘처럼 놀라운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아 그날의 성공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 균형,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였죠.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융합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발견하게 될 무한한 가능성들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려 했고 그 노력이 프랑스 미식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한국 그리고 한식이 있죠. 단순히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음식을 결합한 것이 아닌 한 나라의 음식이 이제는 프랑스 식탁 위에서 또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끝없는 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편견에 갇힌 프랑스의 셰프가 아닌 한국의 수많은 개인 셰프들처럼 전통과 깊이 있는 맛을 향해 달리는 그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한식이 가진 건강과 균형의 가치는 프랑스와 유럽 미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전 앞으로도 그 영향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한국의 한 식당에서 일본인 관광객들 무리가 큰 소리로 잘못된 것이라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이탈리아 여성이 노라고 외치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타나 딱 한마디 거들게 되는데 이에 일본인 관광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해 식당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카 이노우에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한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공항 직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날만큼은 절대 평범하지 않고 참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주 쇼킹한 것을 알게 된 날이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공항에서 겪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도 뉴스에서 접한 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죠. 일본의 역사를 배울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로만 소개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한국을 일본보다 못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이 발전해가면서 한국도 비슷하게 따라왔겠지. 아니면 우리 도움을 받아 발전했겠지.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제게 매우 생소하게 들렸어요. 일본의 영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그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뉴스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이런 섬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케시마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케시마라는 섬이 우리 일본의 영토 중 하나이구나. 그런데 그동안 왜 몰랐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이 섬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하고 있었고, 일본 정부가 이 섬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땅인데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네?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일본의 많은 영토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공항에서 진행된 국가별 이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할 때 어떤 역사적, 문화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자리였어요. 이 교육은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각국의 이슈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일본의 한 유명한 역사 전문가가 강연자로 초청되었죠. 교육장에 들어섰을 때 많은 공항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 강사는 일본의 역사적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케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강연장에는 저희 일본인뿐만 아니라 공항이었던 만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강연장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혹은 참관자로 참여한 국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강단에서 말을 이어가던 일본 역사 전문가분은 다케시마라는 섬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이 섬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죠. 그래, 다케시마는 당연히 우리 일본 땅이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강사는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케시마는 에도 시대부터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일본의 고지도에도 다케시마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고 일본이 오래전부터 이 섬을 관리해왔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한국이 자꾸만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자국민 분들과 해외에서 온 다른 나라 분들까지 모두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절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인 곳이니만큼 한국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 자꾸 한국은 다케시마를 한국 땅이라고 하는 걸까? 이상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잖아.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강사는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도, 즉 다케시마가 왜 일본 땅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이 다케시마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선언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이미 다케시마를 우리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최근에 와서 이 섬을 강제로 점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케시마는 분명히 일본 땅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예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일본의 영토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강사의 확신에 찬 발언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그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혹시라도
다른 고객이 이런 문제에 대해 물어보시면 다케시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드려야겠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교육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강사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중국인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에도 능숙한 직원이었어요. 아니, 사실 다케시마는 중국 땅입니다. 다케시마는 한때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고 우리 역사의 일부였어요. 그러니 다케시마는 중국 땅이 맞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다케시마가 왜 중국 땅이지? 중국이랑 관련이 없는 섬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일본인들도 그의 주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중국인 직원의 말은 일본인 직원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케시마가 중국과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중국인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인터넷에서 말로만 듣던 그 중화 사상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장시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중국인 직원도 이런 분위기는 예상치 못했는지 이내 조금씩 눈치를 보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더군요. 차츰 옆에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차 그도 우리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군요. 독도는 일본 땅이 맞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잘 관리해 왔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일본인 직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태도가 우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에 이어지며 그곳에 있던 많은 해외 사람들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육장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모두가 일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인 강사는 코웃음을 치며 역시 한국인 직원이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런 무례한 태도에도 한국인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자세한 이유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이죠. 저는 이번엔 또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한국까지? 다들 정말 왜 이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한국인 직원이 앞에 나오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교육장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한국이 다케시마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우리 일본인들이 그의 말에 기분 나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 한국인 당장 끌어내리라며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일본 자국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해외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안 경찰이 제지했죠.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이 다케시마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건지 그의 주장이 어떤 건지 알고 싶긴 했거든요. 그 한국인은 대뜸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일본 본토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봐도 독도는 한국과 훨씬 더 가깝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된 영토입니다. 그의 지리적 설명에 일본인 직원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겠죠. 아니, 가깝다고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나? 생각이 없는 거 아냐? 사실 한국에 더 가깝다는 것에는 놀라긴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지리적 위치 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당황되긴 했었어요. 일본인들의 불편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한국인 직원은 공항에 있는 전체가 다 들으라고 하는 듯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 여지승남 같은 역사서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 즉 독도와 무릉, 즉 울릉도는 본래 한 섬으로 두 섬이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보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 직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의문을 품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배운 것과 다른 주장을 듣는 것은 그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인 직원은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도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만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도의 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이 독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리들의 존재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실질적인 지배를 받아왔음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 1696년 조선의 숙종 때 일본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했을 때 조선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이 사건은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발생한 불법 침입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조선의 요구에 따라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었어요. 일본 정부 스스로 한국의 영토이니 자국민 어민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만 봐도 이로써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인정했다는 것이고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의 설명이 계속되자 교육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인 강사는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자리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대고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저를 포함한 일본인 직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해외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주장했던 이야기는 꽤나 신빙성이 있었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영토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의 이런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일본인 강사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었어요. 다케시마는 국제법적으로 아직도 분명 우리 일본의 땅이에요. 당신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다케시마는 1905년에 이미 일본의 시마네 현에 소속되었다는 걸 모릅니까?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주인 없는 영토를 먼저 일본이 차지했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직원은 고개를 절레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모두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때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배했었어요. 이걸 우리는 시료 지배라고 말하죠. 역사적 사료에 남은 여러 증거를 보면 조선 왕조 그리고 대한제국 때도 독도를 다스렸어요. 조선 왕조에서 정기적으로 배를 보내서 독도를 관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불리기 전에도 대한제국에서 독도의 모든 화물에 세금을 거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강사는 그건 한국의 주장일 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의 명단이 있죠. 하지만 다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엄연히 일본의 영토였단 이야기입니다. 이에 한국인 직원 또한 만만치 않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며 반박했어요. 독도의 실질적인 관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독도는 현재도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해양경찰이 독도를 수호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한국인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독도의 자연을 보호하고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에 주민들이 거주하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또한 대한민국은 독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단순히 이름만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배워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주변에 있던 많은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영토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일본에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운 역사 수업이나 매스컴을 통해 익숙하게 들어온 정보는 다케시마는 분명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인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설명은 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그가 말한 조선시대의 기록들과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역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처음 보는 한국인과의 대결에서 완벽히 패배한 듯 보였어요. 그저 주인 없는 땅을 우리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우리 거야 라는 식의 강조만 했을 뿐이었고 한국인 직원은 조선 왕조 시대부터 거슬러 내려가 깊이 있는 역사까지 이야기하며 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자신들의 영토인지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완패가 맞을 겁니다.
주변에 있던 해외 사람들도 한국인의 그런 이야기에 동조하며 깜짝 세미나는 끝이 났었어요. 저도 사실 일본인이라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지금 승무원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유럽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내식을 준비해 카트를 옮기다가 한 일본인 아이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분명 카트를 옮길 때 아이는 없었는데 갑자기 손을 뻗는 터에 그만 손을 다치게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싹싹 빌고 죄송하다고 몇 번 빌었는데 일본인 손님은 강하게 항의하였고 저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에 태어나 일본에 살면서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퇴직을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 쉬는 겸 해서 모았던 돈으로 해외에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항상 여행을 떠나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만 해왔지 제가 직접 해외를 여행으로 가본 경험은 없었기에 승무원을 퇴직한 이후에 여행을 가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여행 중에 인상 깊었던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일본에는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고 연령대가 있는 40대 이상부터는 거의 한국을 50대 50 비율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 첫 발을 들였을 때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본 한국은 분명 일본보다 더 선진국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도로나 도시들은 일본에 비해 훨씬 더 크고 넓었고 광활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비교적 작습니다. 도로도 넓지 않고 뭔가 옹기종기하다는 느낌이고 평생을 그런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을 만나보니 한국은 모든 게 넓고 크고 웅장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리를 걷는 한국인들의 모습들도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세련되어 보였고 유럽 사람들처럼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여행하며 가장 놀랬던 것은 바로 뭔가 물건을 결제할 때의 일이에요. 일본은 편의점을 이용할 때도 카드를 쓰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폐와 동전을 일일이 세어가며 계산해요. 아직 현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현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카드도 아닌 휴대폰 앱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일본도 분명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아요. 한국을 여행하면서도 아니 여기가 분명 한국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서 부강한 나라가 아니진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한국의 선진화된 모습에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이태원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그곳은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거리도 구경하고 배도 고프고 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곳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주고받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우연히 다케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어요. 왜냐면 식당 한켠에 있는 TV에서 다케시마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TV에서 보이는 다케시마는 한국이 말하는 독도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독도 수호대라는 대원들이 독도 전체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훼손된 곳은 없는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돌며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독도 그 어디에서도 일본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식당에는 제가 아닌 다른 일본인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은 TV에 나오는 독도를 가리키며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이 자꾸 저런 방송들을 내보내면서 해외 사람들에게 분탕질을 하는 거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이탈리아 국적의 여성이 NO! 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한국도 아닌 이탈리아 사람이 일본인들의 영토 주장에 발끈하는 걸 보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의 말은 되게 단순한 것이었어요. 일본의 땅이라면서 왜 일본인들이 독도에 없냐는 거였죠. 한국은 자신들의 섬을 지키기 위해 수호대가 상주하고 그 육지와 바다를 보호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수천 톤의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며 지적했었어요. 분위기는 약간 험해지는 분위기였고 같은 일본인이었던지라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이 이탈리아 여성과 일본인 관광객 사이에 서서는 말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자리인데 싸우지들 마세요. 영토 문제는 우리가 아닌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그러자 일본인 관광객들은 너도 한국인이니까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겠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야. 오래전부터 우리 일본의 영토였어. 우리들 교과서부터 광고 포스터 모두 일본의 나라로 표기되어 있지.
너희들은 뭐야? 왜 자꾸 일본 땅을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자 한국인이 벌컥 화를 내고 주먹 다짐이 일어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한국인은 그저 웃으며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문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본인 관광객들이 창피한지 서둘러 자리를 피해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인이 했던 말은 이런 거였어요. 일본은 일본의 방식대로 교과서, 포스터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일에 매진하세요. 우리 한국은 한국의 방식으로 독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독도 수호대가 독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도 많은데 분위기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이 말에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은 그냥 막무가내 일본 땅이다. 쇠뇌시키듯 말과 그림, 글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고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한국은 독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독도가 훼손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어 독도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한국의 영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후 사정을 모두 빼고라도 독도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한국과 일본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 일본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역사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것에 노력하고 있었죠. 독도와 같은 이슈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배운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토론이나 논쟁에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 일본의 젊은이들은 독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역사적 근거나 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지에 관심조차도 없죠. 그냥 일부 나이든 일본 정부와 혐한들이 우기기식으로 쇠뇌시키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예요. 하지만 한국의 사람들은 독도를 아픈 손가락 대하듯 진심으로 모두들 대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땅이니 아니니 이런 시시비비보다 독도의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고 역사적 이야기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제가 우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지금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뿐이죠. 한국은 제가 일본에서 교육받으며 들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빈곤한 국가, 일본이 한국을 먹여 살렸던 가난한 국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국가라고만 평생을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본 한국은 우리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었고 한때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건 지난 과거일 뿐이고 지금 현재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일본의 제2의 도시라고 하면 오사카를 말합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던 부산을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오사카와 비교해 부산은 엄청난 도시였죠. 오사카의 도심은 거리 곳곳에 있던 철골물들이 모두 녹이 쓸어 있고 집들도 나무로 만들어진 곳들이 많아서 나무에 이끼가 잔뜩 끼어 왠지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라기보다 오래된 시골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오사카도 중심거리로 나가면 현대화된 건물들과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지만 부산에 도착하고 부산의 도심을 보고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웅장함을 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 음식점, 해안가, 거리의 사람들, 일본과 분명히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명차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일본은 한국의 모든 걸 부정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차를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은 무지성으로 일본을 폄하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며 존중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일단 손사래부터 치니까요.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잘난 것들은 인정하고 배우려는 한국의 모습과 무조건 일본 문화가 최고이고 다른 문화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일본의 모습,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신해요. 일본이 한국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적 문화 콘텐츠와 기술력보다 이런 시민들의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마치고 여행사의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일본도 한국의 선진화된 모습들은 좀 본받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지 못함에 안타까울 마음입니다. 요즘 일본은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오히려 때묻지 않다 보니 눈으로 뻔히 보이는 한국의 우수성에 한국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쪼록 저의 이 바램대로 일본이 제가 사는 동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지만 좋은 모습으로 일본이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의 시민분들의 올바른 참뜻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훈훈한 기분이 드네요. 저희 한국을 좋은 시선으로 폄하하지 않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